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어떤 계기로 출범을 하게 된 건가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엄정 대응하고자 이제 정부가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거래 질서 확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고 또한 자산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독 추진단이 이제 출범식을 갖게 됐고 이제 범부처 역량을 이제는 집중하기 위한 또한 시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감독 추진단이 이제는 구성이 됐습니다. 보니까 한 18명 정도가 이제는 모이게 됐는데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기관 이렇게 18명이 모여서 이런 추진단을 이제 구성을 한 상태이고 주요 업무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이제 추진단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유 협력을 합니다. 이게 여러 부서가 모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협의회 운영을 거치면서 이 추진단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감독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도 거치고 여기에 대한 이제는 법제화 부분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제정이라든지 조직 설계라든지 아니면 예산 배정 어떻게 할 건지 다각적으로 이제는 이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이 이제는 구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질서를 바로 세운다라는 건데요. 이 추진단 내에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주요 의제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입니까? 네, 협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거기서 네. 나온 내용들을 이제 추진단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그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추진 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감독기구 설립이라든지 진행 사항을 또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이 3차 협의회까지 거친 상태예요. 그래서 1차와 2차, 3차 정말 굵직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와줬고요. 관계부처 간의 이제 논의 진행 사항을 가지고 이제는 이 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보면은 조사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상황 이런 것도 공유가 되고 조치 결과까지도 같이 공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감독기구를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설립 진행상 이런 것들도 이제 협의회에서 이제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감독 기구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협의회 구성이다. 그리고 협의 내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3차 협의회까지 진행이 됐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차, 2차 협의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먼저 1차 먼저 보겠습니다. 1차 네.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원활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이제 취지로서 먼저 가볍게 소프트하게 좀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가이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고 2차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 행사가 좀 나섰죠. 2차 같은 경우에는 2차 협의에서는 이제 불법 거래 조사 현황을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바로 외국인 주택 현황도 같이 들여다봤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주택 사는 거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이제 들여다본 거죠. 이때 이상 거래를 발견했는데 이게 210건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 심각성을 이제 공유를 한 겁니다. 실제 소문으로만 있었지만은 실제 조사가 돼서 위법 행위로 또 의심 가는 행위가 210건이나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서 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논의가 여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법적 제재를 좀 상향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고 자금 조달 계획서 과연 제대로 썼는가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정말로 팩트 맞는지도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이제는 생각이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3차에 왔을 때는 실력 행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차와 2차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3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한국인들과 똑같이 내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K 부동산을 쇼핑하는 외국인들 문제 여러 번 이슈가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적발됐습니까? 일단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나갈 때 들어올 때 1만 달러 이상 초과한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무당국에 신고를 안 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행위 그거 가지고 K부동산 앵커님 말씀하셨던 한국에 있는 특히 이제는 서울 지역에 인기 지역에 이제 매수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환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국 돈을 갖고 들어오려 그러면 이런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뭐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스스로 띄고 당연히 이제는 이런 외국한 거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칙이라고 해서 신고 안 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달러라든지 위안화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 뽑겠다. 이게 이제는 1차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무자격 임대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방문 취업 비자로 많이 들어옵니다. H2 비자인데 이분들은요 임대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업적인 활동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H2 비자 받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돈이 있다 보니 또한 뭐 환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국내에 집을 매수하고 그거를 임대업으로 이제는 주는 거죠.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불법 임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적발, 이게 5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편법 증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제는 증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자녀에게 증여하면 차용증 써야 되죠. 이자 정말로 지급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법 증여.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법 증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명의 신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 금액이라든지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는 소문으로만 있었던 또한 그동안 국민들의 의심이 있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잘하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일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살 수 있게 중개를 하는 브로커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불법행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또 3차 협의체에서는 강남 4구 그리고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증여를 한 게 있는지 전수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을 콕 찍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 많이 뛰었던 지역이 바로 강남 4구, 그다음에 마용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 내에서 이제 편법 증여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뭐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서 세금 탈루라든지 조세 회피가 있었는지가 이제는 가장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용성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서울에 이제 집탁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죠. 증여 건수가 봤더니 7,708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좋아요. 네. 뭐 증여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가 223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전체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7,708건, 여기에서 미성년자가 223건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223건 중에서 60%가 강남구와 그다음에 강남 3구, 4구, 마용성 여기가 이제 한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일단은 고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이제는 이런 증여가 이쪽에서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대로 적정한 가격에 신고를 했는지 혹시나 과소 신고해서 증여세 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편법이 없었는지 또 한 가지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채무를 낀 뭐 대표적인 게 전세 낀 아파트겠죠. 네. 이거를 이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불법은 아닌데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를 했으면 그 채무도 이 미성년자 자녀가 갚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정말 제대로 부담부 증여가 됐는지 이것까지도 한번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마영성 중심, 그다음에 강남 4구 중심으로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부담부 증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예. 거냐면 이제 부친 A 씨가 계십니다. 이제 자녀 B 씨한테 이제는 부담부 증여 한마디로 이제는 전세 낀 이런 아파트를 이제는 증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전세 끼었으니까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네. 보니까 그 세입자가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전세 살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그 자녀가 증여받았던 수요자가 제대로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얻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금 낸 거를 또 국외에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조사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정평가액을 일부러 낮춰서 이런 그 세액을 그러니까 과표를 좀 낮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취득 출처가 어디인가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들여다본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뭐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는 증여자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증여자는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부담부 증여 사례를 본다 그러면 아버지거든요. 예.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떤 자금으로 사실상 이 증여를 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일궜는지까지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불법을 행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한마디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도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만약에 이 소득이 뭐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근로소득에 의해서 탄탄히 쌓은 재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만약에 재산을 읽었다 그러면 그 사업체까지도 세무조사를 한번 하겠다. 혹시 불법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게 그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이렇게 깐깐하게 봄으로써 사실상 조세 회피를 막아보겠다. 사실 조세 질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원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제일 무서워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이런 재산 과정까지도 이제는 보겠다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자금 형성 과정까지 깐깐하게 보면서 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라는 것이고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사례들도 검증하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증여 건수를 좀 봤습니다. 이게 1월부터 7월까지의 뭐 서울 아파트겠죠. 여기에 보면 증여 건수를 봤더니 보니까 2,7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77건 정도에서 증여세가 신고된 건이 1,699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을 때 그 기준을 시가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시가로 했던 게 1,068건이고요. 공시지가로 했던 게 631건인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시가로 평가를 해서 이제는 증여세를 이제는 기준을 삼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를 과연 제대로 평가했느냐가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법을 행하시는 분들, 편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평가사를 따로 와서 감정평가를 좀 낮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시시가도 마찬가지죠. 공시시가 같은 경우는 딱 공시시가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데 이거를 또 낮게 과소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잡아내겠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국세청 안에 있는 이런 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이뤘는지를 이번에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라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정확한 과표가 나오려고 그러면 정확한 시세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가 행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증여세나 부대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확인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위장 증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부, 그다음에 쪼개기 증여가 있는데 위장 증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사실 이제는 아들 한 명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아빠, 엄마, 그다음에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게 조금씩 증여해서 과표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장 증여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잡아내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쪼개기 증여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는 공제가 되죠. 그러면 보통 이제 10년마다 5천만 원씩을 이제 쪼개기 증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제는 불법이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아들 2명에게 쪼개기 해갖고 5천만 원씩 10년마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막내 아들한테만 다 몰아준 거예요. 그 돈이 다 사실상 막내 아들한테 다 들어간 거죠. 누가 정확하게 받았느냐. 아들 2명, 아니면 딸 2명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 명에게 몰아주기로 했다라 그러면 이거는 편법증여다. 쪼개기 증여의 편법이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뭔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뭐 불법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증여를 해서 내가 수여를 받았으면 뭐 이 아파트다라고 본다고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고가 아파트면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가 무슨 근로소득이 없을 텐데 소득이 그렇죠.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납부를 했느냐 이것까지도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불법 증여가 되고 사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번에 같이 이 감독 추진관을 통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굉장한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가장 저는 좀 바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원하는 일이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숙제는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 추진단,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감독 추진단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네, 정부가 이미 밝혔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시장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수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본 점수가 아닙니다. 그냥 누구누구 뽑아서가 아니라 이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 그다음에 마용선 전수 조사를 다 일일이 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도 시장에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한 가지 자금 출처 검증을 더더욱 강화하겠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준 사람까지에 대한 소득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고 투기성 행위에 대한 차단 부분, 역량을 이제 집중시키는 것들. 그래서 투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불법 행위라든지 편법 증여, 편법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아예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뿌리 뽑아야 되겠고요. 추진단입니다. 그럼 감독기관이 이제는 만들어지면 이제는 이 감독기관이 정말로 철저하게 더 보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정책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시장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